네, 보건산업진흥원의 제약바이오산업단장 황순욱입니다. 저는 오늘 바이오 경제 시대를 위한 제약바이오 산업의 도전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향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제약 바이오 산업의 환경 변화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고, 향후 결국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의 가장 핵심은 데이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 포럼의 주제인 ABC와 관련해서 제약 산업과 연계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즈음에서 정부의 좀 중요한 정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끝으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우리 제약 분야에서의 데이터의 중요성과 좀 활용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 향후에 데이터를 좀 잘 활용하자,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좀 다른 속도와 깊이로 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제기됐던 이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혁명이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가상적인 세계와 실제 물리적 시스템이 어떻게 치밀하게 이렇게 통합된 환경을 의미합니다. 좀 알기 쉽게 좀 설명드려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스크린 골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산업은 전통적으로 탐색, 개발, 제조, 판매, 유통 이런 가치 사슬을 가지고 있는 제조 산업입니다.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3조 원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굉장히 그런 산업이지만, 또 이 신약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산업이고요. 고도의 과학적 지식이 기반이 갖춰져야 되는 산업입니다. 또 이 특허 제도와 연계가 돼서 일정 기간 어떤 경쟁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또 제조나 판매, 약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 테두리 안에 있다는 이런 부분도 우리 제약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약 산업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 글로벌 의약품 시장 성장 속도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고, 반면에 제품 경쟁은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정도 한 1.5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퍼스트 인 클래스가 출시된 다음에 두 번째 제품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도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점차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점차로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차로 우리 의약품 R&D의 생산성이 줄어들고 결국은 이익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평균 R&D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의 상황을 놓고 봐도 시장의 양적 성장은 있는데 수익성은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용을 좀 절감해야 할 것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좀 향후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성 향상은 결국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융합과 그쪽 부분에 해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왼쪽 부분에 이 제약 산업의 가치 사슬이 쭉 도열돼 있는데요. 이런 그 각 요소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각 기술들과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 그 가치 사슬을 이루고 있는 그 단계마다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 결국 뭐 해답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 그 산업혁명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좀 정의를 내린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일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 뭐 3월 인터넷,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결국 데이터를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3월 인터넷, 웨어러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 로봇,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 공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 분야의 이 빅데이터는 점차로 그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한 4칸짜리 캐비넷으로 비교해 볼 때 한 100억 개 정도의 캐비넷이 필요한 정보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 2020년이면 5천억 개의 캐비넷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이 센서와 같은 정보 수집의 기술이 발달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또 데이터를 해석하는 기법이 좀 발달하면서 이 버려지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헬스케어의 빅데이터는 주로 이제 생성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 정보나 라이프 로그, 또 환자 데이터, 제품 데이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 정보의 경우에는 이를 활용해서 개인별 약물 적합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약효별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지난 4월 미국 FDA에서는 그 일반인 대상 유전체를 분석해서 질병 위험도를 예측해주는 이 23andMe의 그 서비스를 정식으로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25년이 되면 이 유전자 정보의 양이 유튜브의 그 데이터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있을 만큼 이제 현재 이후의 시대는 유전자 어떤 분석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집할 수 있는 삶의 기록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뭐 조기 진단이나 맞춤 치료, 복약 관리 등이 점차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라이프 로그 데이터라는 그 소셜 미디어나 웨어러블 이런 기기를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말하는데, 이런 그 디지털 정보로 건강 특성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걸 디지털 페노타입이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그 주요 제약 회사에서들은 모바일을 통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또 판매의 목적이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MR과 같은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서는 향후에 이제 의약품이 개발하고 또 판매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처방되는 약물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어떤 복합제를 개발하는 데 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주로 이 환자 데이터를 통해서는 약물 수요를 우리가 파악하거나 임상 시험을 설계하고 또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앞서가는 해외 제약사들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저 같은 경우는 IBM 왓슨을 도입해서 항암 신약을 연구하고 있고, 또 얀센이라는 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임상 시험에 적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많은 단계 중에서 일부 단계를 좀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바티스나 MSD도 후보 물질을 탐색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다케다의 경우는 여러 그 제약사들과 협업하면서 암 환자의 유전체를 분석해서 어떤 맞춤형 신약을 연구하고 있고, 바이엘과 같은 기업들은 SNS 정보를 활용해서 마케팅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면 결국은 제약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제약이 시장에 도입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경쟁력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하나의 그 신약이 시장에 나올 때까지 한 14년 정도가 걸리고, 또 하나의 그 시장에 이제 나온 신약이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다면 향후에는 한 7년 정도면 시장에 약이 진출 나올 수 있고, 또 한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거나 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3월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화로 연결돼서 생산성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배치 생산으로 하면 한 달여 기간이 걸리던 것이 이런 연속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면 1일 정도로 단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덴마크 룬드베르크 사례에서 보면 실제로 연속 공종을 도입했더니 생산성의 3배가 증가했다라는 기록이 이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제약사의 인식을 나타내주는 몇 개 그 설문 자료가 있습니다. 글로벌 상위 제약사 15곳 중 6곳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경영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디지털 이니셔티브가 제약사의 비즈니스 수행 방식을 앞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법을 개발하고 또 이를 다뤄야지만 신약의 행상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전문가의 유입이 점차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제약 다른 분야와 또 그런 기술들이 우리 그 의약품 분야에 접목이 돼서 새로운 의약품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의약품이 나오고 있고, 또 나노 알약이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이상 징후를 이렇게 측정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IoT나 로봇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인체 내에 필요한 어떤 타겟 지점에 약물을 투입하는 이런 기술도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이를 통해서 뭐 국가적인 전략이나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고, 앞서 이제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에서도 정책을 소개해 드렸지만, 뭐 4차 산업혁명 대비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산업종합대책을 추진해서 관련된 아젠다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약산업특별법에 따라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1차 5개년 그 종합계획을 마무리하면서 현재는 2018년부터 22년까지 진행될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된 아젠다들이 뭐 R&D부터 뭐 인프라 부분까지 많은 과제 아젠다들이 도출되고 있어서 뭐 12월쯤에 발표될 그런 발표를 좀 저희들이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이 발족돼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12월에 좀 자료들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규제 차원에서 보면 결국 새로운 기술 데이터를 우리가 산업적 재료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허용이냐 금지라는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런 결국은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지만 결국 산업 발전에 어떤 허들로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개인정보 규제가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비의료기관에서 유전자 검사가 허용이 됐는데 아직까지 일부 부분에 한정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의 좀 규제가 좀 많이 좀 개선돼야지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두 가지 제언으로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리 국내 제약사들의 인식을 보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다. 또 아직까지 활용하기에 표준화가 좀 미흡하다. 또 일부 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갖추어진 어떤 틀 안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국내 제약사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봐도 뭐 아직까지 CEO가 무관심하다. 뭐 전문 인력이 없다. 또 데이터 분석 뭐 전문가도 없고 뭐 안전성에 좀 우려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가 부족하고 활용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게 빅데이터의 특징이기도 한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봐도 2018년까지 한 14에서 19만 명의 이 빅데이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뭐 이런 발표 때문이기도 하지만 21세기에 데이터 과학자가 아주 유망한 직종으로 부각될 것이다라고 난 보고도 있습니다. 아래 이 그래프는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의 헬스케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요. 제일 끝에 이제 빅데이터 활용 그룹은 향후에 이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옆에 보시면 빅데이터를 아직 활용하지 않는 그룹도 향후에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는 필요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향후 5년 동안에 이 헬스케어 분야의 투자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대답한 전문가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빅데이터의 잠재력을 강화한다면 나중에는 너무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제약산업에서의 데이터의 활용은 그 자체로 도전인 건 맞지만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화한 기업은 아마도 미래에서는 도태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제언 드리고 싶은 것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결국 적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났는데 이 영화는 이 나사에서 근무하는 흑인 여성 세 분이 어떤 차별에 맞서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3명의 흑인 여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인 도로시 본의 얘기를 좀 잠깐 드려보면 이분은 계산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나사 연구원들의 계산을 도와주는 결국 인간 계산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IBM에서 슈퍼컴퓨터가 도입된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결국 이 슈퍼컴퓨터가 도입되면 아마도 이 계산원들은 다 실직하게 될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데 이때 이 도로시 본이라는 주인공은 포기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포트란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공부합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당시 IBM 직원들도 이 컴퓨터를 다루는데 익숙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자유롭게 컴퓨터를 다루고 해서 나중에 이 나사에서 최초로 흑인 여성 관리자가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제약 산업은 이 영화에서 주는 그 시사점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한 빨리 적응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야지만 미래를 우리 가치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진흥원과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 또 저희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내년에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이 제약, 보건의료 산업에 대해서 계속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조언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